안녕하세요. 모두 더우신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 대구는 더구에서, 네, 정말, 정말 덥습니다. 더운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조경학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의 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국조경학회에서 이 조경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답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술 조경 전문 포럼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포럼의 주제로 이 기후변화 시대와 조경이라는 주제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경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그리고 다양한 과제들을 공유하면서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이 학술적인 전문가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경학회 회장이신 그 배승환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또 개학을 앞두고 바쁘실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경학회는 킬러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조경학과 여러 조경학의 이론적 또 실천적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기획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뭐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때로는 북토크로 또 때로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별도의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학술부 회장님, 박희성 교수님도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고, 또 오늘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발제까지 맡아주신 엄정희 교수님도 여러 학회지 논문 또 이런 별도의 주제와 관련된 킬러 포럼을 열심히 기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와 조경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 또 기후변화가 낳고 있는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등이 그냥 학문적 세계의 담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위기를 직접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경의 이론과 지식 그리고 실천으로 그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이야기를 번역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기획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 권위자이신 엄정희 교수님과 또 박주연 박사님의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론적, 실천적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획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개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또 큰 주제를, 논의할 주제들을 좀 던지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 도경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짧게 먼저 발제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그 더 올림의 박지원 대표가 조금 더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역할들에 대한 주제로 좀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와 발제를 다 하려고 하니 정신이 없네요. 그럼 잠깐 준비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음, 네.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네. 혹시 화면에 보이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후변화 적응, 조경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짧게 좀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은 20분 시간에 담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조경의 역할이 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원 조성을 통해서 즉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 휴식 공간을 창출하고 또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조경의 이렇게 전통적인 업무였는데요. 1992년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면서 이 조경은 이 생태적, 친환경적 계획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좀 강력한 실행 도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라는 주제가 대두가 되면서 저탄소 녹색 도시 그리고 기후 회복력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목과 녹지 공간은 탄소 흡수, 또 기온 저감,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저감 등 아래쪽에 보시는 다양한 이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목과 녹지 공간을 다루고 조성하는 것이 바로 조경의 이 전통적이면서 보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경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만의 생각은 아니고 국내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리질리언스,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수목과 녹지 공간이 바로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미국의 보스턴의 해수면 상승 대응 해변 공원, 그리고 미국 뉴욕의 폭염 대응 공원 조성 등과 같이 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공원 설계, 식재 조성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것 중에서 저는 특히 이 지구 온난화와 폭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1914년도에 그 더운 여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전에는 더 더운 날도 많았지만요. 저희가 기억하는 한 1994년의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8년도의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저희가 좀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 이때 처음으로 지구 평균의 표면 온도가 17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6.92도였거든요. 그래서 2023년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관점에서 상징적이고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이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 당시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1년 뒤인 2024년에 그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2024년에 지구 역사상의 가장 더운 날이 다시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를 맞이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들을 다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떠하냐라고 살펴보면 이 7월 8일, 7월 8일에 네, 7월 8일에 117년 만에 서울에서 7월 초 최고 기온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는 2024년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기록들이 정리가 되면 그걸 더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늘 낮 12시 30분에 기록을 봤습니다. 현재 11시 기준에 이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다 폭염 경보였고요. 어제보다 1도가 낮다는 이러한 소식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변화라는 다양한 여러 가지 ing양 중에서 특히 이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저 기후변화 적응 시대에서 이 조경의 역할을 고민을 해봤는데, 좀 가장 안정적으로 좀 세 가지 조경의 역할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녹지의 가치를 알리자라는 것인데요. 이때 과학적인 근거와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녹지의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도시숲의 효과를 관측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들입니다. 2023년에 대구 광역시에 있는 이 세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관측 기반, 즉 기온과 습도를
측정해서 그 효과성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도심에서 크기가 다른 공원이 세 개가 위치해 있는 대구시의 도심입니다. 이 도심에서는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과연 이 공원의 냉각 효과가 달라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어,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공단이 있는 곳입니다. 공단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일반 그 공원과 그리고 선형의 공원과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즉 녹지가 굉장히 울창한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공원의 유무가 이 주변의 기온 영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 모니터링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구시의 외곽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는 뒤에 와룡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야간에 산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를 했고 각 대상지마다 약 80개에서 90개의 관측 센서, 그 위쪽에 보이시는 이런 함에 온도와 습도를 관측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지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도심에 있는 공원 세개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 크기에 따른 냉각 효과가 좀 달라질까라는 궁금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공원이 국채공원입니다. 이 국채공원은 약간 4만 42헥타의 크기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공원은 약 한 15헥타 정도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그 냉각거리를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 공원의 크기가 클수록 냉각의 효과가 더 커졌다. 약 한 42헥타의 공원은 그 냉각의 효과, 즉 낮을 중심으로 해서 냉각 효과가 약 한 100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공원은 50m 정도까지의 이 냉각의 효과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 80개의 센서를 20개 그늘에 위치시킨 것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20개 그늘이 아닌 일반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에 위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개 그늘에 설치한 것을 모두 통계하고 평균 내고 그 그늘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을 모두 통계를 내서 과연 이 건물의 그늘과 20개 그늘이 기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예상하다시피 수목의 그늘과 건물의 그늘이 모두 있는 곳, 즉 건물 그늘 아래에 수목 그늘의 영향이 둘 다 미치는 곳에 가장 기온 저감 효과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수목의 그늘도 없고 건물의 그늘도 없는 곳에 있는 관측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당연히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물의 그늘이 더 시원할까, 수목의 그늘이 더 기온 저감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보시면 이 주황색의 바가 바로 건물의 그늘 아래만 있는 센서들의 합계이고요. 평균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목 그늘은 없지만 건물의 그늘 아래에 들어있는 센서들의 평균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 확연하게 수목의 그늘이 건물의 그늘에 비해서 조금 더 기온 저감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의 그늘이 좋냐, 수목의 그늘이 좋냐에 대해서는 뭐 관측의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수목의 그늘이 그래도 건물의 그늘보다 기온 저감 효과가 조금 더 낮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열환경 차이도 살펴보았는데요. 총, 이, 그, 공단이 있는 지역에 총 5개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원의 내부 지역에 있는 센서들의 평균 값을 하나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 차단수입니다. 선형의 공원, 그리고 녹지가 꽤 좋은 아파트 내부를 또 하나로 잡았고요. 그리고 공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녹지가 없는 곳에서는 공원에 좀 가까이 있는 공원 외부 상부 지점, 그리고 공원과 꽤 거리가 있는 공원 외부 하부 지점에 대한 센서들을 모두 모아서 그 평균 낸 것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주간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기온이 높은 것이 공원 외부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하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공원의 내부와 그리고 아파트 숲이라고 일컫는 아파트 내부의 기온이 가장 낮았는데요. 습도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풍부한 곳이 그리고 선형의 공원보다는 면형의 공원이 조금 더
더 기온 저감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약간 그 공원을 조성하는 저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아파트보다 덜 시원하다라는 것은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고 혹은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관측을 5월부터 해서 총 9월까지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여름 중간, 그리고 여름이 끝나는 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관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차수에 있어서 최고 기온이 많이 나타나는 시간, 각 시간별로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곳, 그리고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곳을 시간대별로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측 차수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되는 것은 역시나 아파트와 공원이었고요. 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공원 내부가 훨씬 더 최저 기온을 많이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곳을 보면 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이 부분이 최고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시간대를 보면요. 자정이 넘어간, 그리고 해가 뜨기 전인 바로 이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에서 최고 기온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낮에는 최저 기온을 가지지만 이 새벽 시간대에는 최고 기온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가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이유가 아마도 그 야간에 건축물에서 방출되는 인공열의 영향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증해보자 해서 저희가 관측한 기온과 습도 자료를 가지고 열쾌석성을 분석했습니다. 열쾌석성 아래쪽에 보시면 낮에는 확실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 지역의 열쾌석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밤과 새벽으로 갈수록 이 아파트 지역은 주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불쾌 지수가 높다라고 나타납니다. 즉 그래서 시원함에 있어서는 낮에는 아파트 단지가 더 시원할 수 있긴 하지만 공원은 낮과 밤 모두 그 기온 저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산을 끼고 있는 와룡산 일대의 이 역할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 야간의 냉각 효과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 센서 80개를 그 다양한 공간 유형별로 좀 배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A 라인은 주거 밀집 지역, B 라인은 주거 상업 복합 지역, C 라인은 공원을 지나가는 지역, 그리고 D 라인은 아파트를 지나가는 지역으로 해서 센서를 달고 그리고 산에서부터 더 멀어짐으로써 이 기온의 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히 이 공원 지역과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지역이 낮 시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이 뒤에 산이 위치해 있을 때 그 찬 공기의 영향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 공기, 즉 바람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야간에 이 산에서 내려오는 상부풍을 어떻게 도심까지 잘 흘러내려오게 하나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와룡산 일대가 완벽한 이 바람길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뒤쪽에 큰 산이 있고요. 그리고 지형이 내려가면서 이 공원과 가로수를 지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낮 시간 동안에 는 이 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기온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아파트를 지나가는 곳과 공원을 지나가는 곳이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곳은 모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통계학적으로 이 세 분류로 이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야간 시간대에, 주간 시간대에 이러한 결과들이 새벽으로 지나오면서 이 순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즉, 와룡산 일대에 있는 1번 구간은 여전히 가장 낮은 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곳이 바로 이 공원에 있는 곳입니다. 즉, 야간에 찬 공기가 이 공원을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이 길, 즉, 바람길 계획이 조성되어 있는 이곳이 가장 두 번째로 기온이 저감이 높은 곳이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 새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즉, 이 바람길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확실히 새벽 기간대에 열대야를 없앨 수 있는 또 저감할 수 있는
요소가 확실하다. 그래서 뒤에 큰 산이 있고, 그리고 공원과 가로를 따라서 참 기온이 유입되고 도심으로 확대되는 이 바람길을 계획을 잘 조성한다면 우리의 열대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 관측 기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좀 정량적인 근거에 기반한 식재 설계에 대한 제안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과연 가로수 간격을 조금 넓게 달리했을 때 기온 저감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가로수의 배열을 1열, 2열, 3열 했을 때, 그리고 띠녹지를 했을 때, 그리고 띠녹지의 층위 구조를 다양하게 했을 때,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조성했을 때,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다양하게 조성했을 때, 과연 이 도로에서 열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 가로수 간격을 8m에서 6m로 바꾸었을 때, 즉, 더 촘촘하게 심었을 때, 그리고 아래쪽은 더 넓게 심었을 때 지표면 변화를 보니까 이 그 기온 차를 좀 보시면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곳이 오히려 더 기온이 내려간 곳이고 빨간색이 나오는 곳이 기온이 더 상대적으로 올라간 곳입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확실히 가로수 폭을 6m로 높였을 때 오히려 더 기온 저감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로수 배열을 1열에서 2열, 3열로 바꾸었을 때 이 기온 저감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보도의 폭이 10m였거든요. 10m에서 1열에서 2열, 또 3열로 했을 때 기온 저감이 다 일어나긴 했지만 2열 식재가 상대적으로 기온 저감에 효과적이었다. 즉, 10m 기준에서 3열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식재의 효과가 2열로 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의 폭을 오히려 줄이고, 즉,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도의 폭을 한 13m로 늘리고 난 다음에 보도의 폭에 따른 기온 저감을 보니까 확실히 2열보다 3열 식재의 기온 저감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가로수 배열에 가장 효과적인 배열이 있다.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찐옥지를 했을 경우에 확실히 찐옥지를 더 넓게 했을 때 기온 저감 효과가 더 높고요. 그리고 식생층이 구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했을 때 교목과 아교목과 관목과 같이 다양하게 했을 때 가장 저감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를 추가했을 때 도로와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가로 전반적인 곳에서 기온 저감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하부식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목과 관목의 조화가 가장 기온 저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는 결국은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열 식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재의 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늘렸을 때, 즉, 나무 수를 조금 늘려도 기온 저감을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나리오를 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효율적인 시나리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다열 식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좀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경우는 저희가 열환경 이외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 열환경의 경우와 완전 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열환경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간격을 더 촘촘하게 했을 때 기온 저감 효과가 더 좋았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빠른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수 간격을 8m에서 12m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보도의 입장에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저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열환경과 미세먼지의 경우 오히려 더 반대의 그러니까 하나의 식재 모델에 있어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저희가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서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가로에서의 건강성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열환경과 미세먼지를 모두 개선하는 방안을 본다면 역시 다율 식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좀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식재 모델에 조금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제 부산 도시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기후변화 대응형 식재 모델 개발 연구 용역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요. 기온 저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탄소 저장, 그리고 도시 홍수, 또 해수면 상승과 같은 다양한 좀 기후 변화 대응 주제에 대해서 실제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기온 저감형만 좀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가로형의 냉각 강화 녹지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식재 모델을 하십시오라는 것을 제안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도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도폭이 3m 이하일 때 그리고 3에서 또 10m일 때 10m 이상일 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식재 모델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통행에 있어서 보도폭 2m는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너무 좁다면 무조건 배열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에 따라서 띠녹지를 조성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배열을 달리하는 경우, 그리고 보도폭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된 경우에 있어서 배열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식재 방법과 단면도와 평면도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상지에 적용을 해서 식재 모델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검증해 보는 것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요 부산도시공사 용역과제에서 부산시 센텀 29를 대상으로 해서 가로형 어, 냉각 강화 녹지 식재 모델, 그리고 공원형 냉각 강화 식재 모델을 모두 적용을 시켜보았는데요. 가로형 냉각 강화 녹지 같은 경우는 이 유효폭과 보도폭을 모두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식재 모델을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 공원형 냉각 강화 역시 그 공원의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식재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재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 도로에 과연 기온이 얼마만큼 저감될 것인가에 대한 효과 분석을 했는데요. 이첫 번째 것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 조성 직후에서 그 식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제 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물들이 자라서 5년이 지났을 때가 지금에 의해서 얼마만큼 기온 저감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무들이 커서 10년이 지났을 때 이 기온 저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큰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10년이 지날수록 연수가 올라갈수록 이 기온이 저감이 된다. 더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온 저감 이외에 좀 열쾌적성 향상을 분석했는데 열쾌적성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열쾌적성 같은 경우는 이 5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5단계 구분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PT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본, 그리고 조성 직후,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열 쾌적성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모든 구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구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즉, 조성이 될수록 기온 저감이 무조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기온 저감에 따라서 열쾌적성 역시 향상이 된다. 그리고 그 열쾌적성 향상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나타낸다면, 왼쪽에 1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닌 보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8도씨의 기온 저감의 효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실제 조성 이후에 관측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된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 녹지의 가치를 좀 정량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면 두 번째 저희가 조경 역할은 바로 시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시민과학자들을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과 함께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저희 경북대학교에서는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다양한 리빙랩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그냥 사람들의 좀 의견인데요.
시민들에게 여쭤보니까 이 폭염 예방 정책이 해마다 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긴 하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고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그 과학자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시민과학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과 정책을 또 수립하는 입장에 있어서 큰 간극이 있더라라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도시숲을 어디에 조성했을 경우에 더 미세먼지 저감이 좋고 열악력 개선이 좋을까요? 라는 것을 좀 파악해 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리빙랩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빙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그 설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리빙랩 운영 설계가 또 중요하고요. 또 다음 중요한 것인 바로 시민 참여들을 위한 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중간 지원자 그룹을 통해서 이 봉사 능력 개발원에 계신 분들과 이 리빙랩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민들을 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학계에 있는 경우는 한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원자 역할이 꽤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도 그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빙랩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과 협의체 구성에 따라서 총 두 번의 그 리빙랩을 진행을 했는데 여름에는 시민들과 함께 대구시의 어떤 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이 더위를 줄이는 것에 좋겠습니까? 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늦가을에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해서 각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도시숲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리빙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리빙랩을 통해서 이거 느꼈던 것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시민들의 의식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40명의 시민들과 함께 약 2주 동안 약 2천여 개의 이 미세먼지 값들을 수집을 했거든요. 수집을 하기 전과 후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 리빙랩을 하기 전에는 시민들은 대구시의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다. 뭐 도시숲이 있으면 미세먼지 저감에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2주 동안 시민들의 그 활동, 그러니까 직접 우리 동네의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동네의 미세먼지가 나쁘진 않다라는 것과 함께 도시숲이 이런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확실히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다라는 그 인식 개선에 대한 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저희의 장점은 시민들과 함께 좀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이제 환경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그 장점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희 조경의 역할은 바로 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아이고, 이 글자가 좀 깨졌네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같은 33도의 기온인 날, 과연 이 녹지가 하나도 없는 곳과, 그리고 녹지가 있는 이런 곳에 있으면, 좀 더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낄까? 그리고 녹지는 없지만, 이렇게 건물에 그늘이 있는 곳은 사람들에게 더 시원함을 느끼게 할까? 등등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기상 조건일 때 더 더운 곳과 더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시원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앱을 개발한 것은 아까 앞에서 그 리빙랩을
좀 같이 시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정도를 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은 사실은 저희 전공에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앱은 기술자들과 함께 협업을 했고요. 대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방향성은 조경을 전공하는 저희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앱을 업데이트를 시켰는데요. 실제 그 앱이 구동되는 걸 보시면 네, 실제 그 아이폰과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더웜이라는 이름을 치시면 이 더위 어플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앱을 활용해서 각자가 지금 있는 곳에서 매우 더움에서 더움 이 네 개의 좀 체감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지금 좀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정보들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에 두 명이 했고요. 각각의 좀 시민들이, 22세 남성이 요때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어, 네. 다른 곳에서는 뭐 60대 어른이, 여자분이, 뭐 더움을 눌렀다라는 것을 정보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리빙앱을 통해서 저희가 약 한 10,000개 정도의 DB를 수집을 했거든요. 이런 수집 결과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기온과 그리고 연령과 성별과 그리고 도시 공간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은 이 더위 위험 지역에 대한 좀 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연구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스모 카탈로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었냐면,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도시숲의 조성 툴을, 저희 플랫폼을 좀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수목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책자로 된 수목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목 카탈로그도 3D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3D 수목 카탈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목 카탈로그에 대한 정보들은 각각 공원에 있는 그 수목을 선택하고 각 수목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다 적용되어 있는데요.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2D와 3D를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고 또 20개 구역을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면도를 좀 검토할 수 있고 20개 라벨링 역시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수목에 대한 이런 상세적인 정보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저희의 기술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3D 수목 카달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조경학을 전공한 우리 연구진이 구축을 하고 개발했습니다. 물론 그 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가능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이 기술 분야와 융합을 한다면 더 다양한 그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다양한 그 활용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10분의 시간을 맞추느라고 지금 열심히 서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을 오히려 지금 박지원 박사님께 넘겨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박지원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가 될 것 5시 같은데. 반에 안 끝나도 되니까 천천히 진행하시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감사합니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박지원 박사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제가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녹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박주현입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 한 장이 보이십니다. 제가 이번 7월 달에 운 좋게도 네덜란드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가로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거리를 걷다가 이 사진, 이 거리를 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진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이 사진이 기뻤구나 하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이 사진이 어떤 의미이구나 하는 것들을 모두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및 열섬으로 인한 사망률과 질병률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에서 폭염의 강도 및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 도시 열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실현 가능한 열환경 개선 방법은 그린 인프라 구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는 아주 다양한 녹지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나 유럽,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간 피복률의 증대, 즉 30에서 40%의 수간 피부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수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열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도시수법의 개정이나 도시바람기술 조성 사업 같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열환경 개선을 위한 식재 원리, 식재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자료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올바른 수종을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식재 설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열환경 개선 및 보행자 열쾌 조정 증대를 위한 녹지 조성 체계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가로 녹지 중심의 녹지 확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열악력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 피복률 30에서 40% 달성 이것들을 뉴욕이라든지 포틀랜드, 멜버른 같은 대도시들은 가로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한 이를 위해서 가로수 현황도를 온라인에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지원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책들이 좀 더 반영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재 우선순위를 통해 효율적인 녹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종행비가 낮은 거리, 그리고 동서 방향의 도로, SPF가 50이 넘는 그런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식재를 하라라는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나 멜버른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의 수명, 그리고 수간 피복률, 거리 협곡의 넓이, 이용자 접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도면하여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재 우선순위의 선정, 그리고 종행비, 도로 방향, 가로수 현안 등을 통한 식재 우선순위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환경 개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 매뉴얼을 제시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가이드라인은 보통 그 도로의 물리적인 환경인 종행비와 거리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열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 모델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상세하지 않게 이루어지는지는 그 질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고 없고에 대한 것들은 정책의 깊이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를 연구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녹지 조성 효율의 저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람개 숲이라든지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제시된 식재 전략 혹은 식재 기준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메뉴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혹은 이 사업 수행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열환경 개선을 위한 식재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연결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녹지 면적의 신설, 그다음에 띠녹지 도입, 식재 밀도의 증가, 다층 구조 식재, 다열 식재 같은 아주 많은 가로녹지 조성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성 방법에 대한 식재 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를 고찰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가로 공간과 열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고찰했습니다. 가로 공간의 열 환경 형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는 종횡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태양 복사의 양과 강도 그리고 시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 방향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열환경 개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종횡비, 거리 방향 등 거리 협곡의 열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 방향의 성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로 공간의 열 쾌적성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고찰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열 쾌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균 폭성 온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평균 폭성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의 그늘 면적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녹지 조성을 통한 그늘 면적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열환경 개선 방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의 효율적인 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살펴보았는데요. 도시열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녹지 조성을 통한 냉각효가 가장 높은 지역을 열환경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요. 이 우선 관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열환경 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인 동서방향 종횡비 2.0 미만 지역, 그리고 남북방향 종횡비 0.8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열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식재 모델의 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조성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고찰을 했는데요. 먼저 매개 변수 가로 녹지 설계를 위한 매개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 논문들을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도시열 환경 개선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네 단계를 통해서 논문 선정 과정을 거쳐서 60한 개의 논문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60한 개의 논문을 1차, 2차를 거쳐서 매개 변수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매개 변수는 공간적인 특성 매개 변수와 수중 특성, 그리고 식재 방법적 특성 매개 변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또 이렇게 정리된 매개 변수별로 심도 있는 고찰을 진행을 해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녹지 조성 원리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녹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열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늘 제공, 그 다음에 증발산을 통한 냉각 효과, 그리고 환기력 증대를 위한 열분산, 요 세 가지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도출된 매개 변수의 어떤 적용을 가능한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녹지 조성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가로녹지의 열환경적 특성에 따른 식재 설계의 방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태양의 노출이 많은 거리에 이제 수종 특성 같은 경우는 LA가 높은, 그리고 수관 폭이 넓은, 지하고가 낮은, 수관 높이가 높은 교목 위주의 식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가로수 간격은 좁게, 식재 층위 구조는 다층 구조로, 다열 식재는 적용하고 식재형 중앙 분리대는 설치하는 것이 열환경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조성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매개 변수에 대한 좀 심리적인 고찰, 그리고 현재 우리 가로 녹지에 대한 관련 법, 제도, 가이드라인을 분석해서 여기에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이 가설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해서 분류 기준을 도출했습니다. 이 도출된 분류 기준과 그 다음에 가로녹지 관련 법, 그 다음에 가로녹지 조성 매뉴얼 등을 참고로 해서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개발했고요. 이를 대상지에 적용해봄으로써 정량적인 효과까지 도출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녹지 조성 방법 관련 매개 변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로수 간격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간격이 좁아질수록 거리의 열환경 개선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의 간격은 계속해서 좁아진다고 해서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음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를 배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수간폭과 가로수의 간격이 같을 때 혹은 수간이 적절히 축첩해 있을 때 냉각 효과가 증대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횡비가 높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로 인한 건물 면적이 넓은 그런 곳일 경우에는 수간폭이 좁은 곳, 수목이 오히려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녹지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띠녹지 같은 경우는 띠녹지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열수가 증가할수록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식재 모델을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열 식재 같은 경우에는 그늘 면적을 확대하고 녹지량을 증대시켜서 열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다열 식재는 수간 피복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재 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열환경 개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열 식재는 열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최적의 다열 식재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식생층위 구조입니다. 식생층위 구조 역시 그늘의 질, 양뿐만 아니라 녹지량과 환기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다층 구조 실지일수록 햇빛 차단율을 높여서 열저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목, 아교목, 관목일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러나 종횡비가 높아지면 충분한 그늘이 제공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목이나 초하 중심에 식재하는 것이 더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교목, 아교목, 관목 구조의 다층 구조 식재가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법, 제도 현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 결과 보도폭과 차선 수를 중심으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녹지 조성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현행 기준과 가장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전제를 먼저 하나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 열환경 문제 그리고 질병물 발생률 이런 것들이 심각한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가로녹지 설계 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도폭과 차선수를 중심으로 가로녹지 조성 체제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인 다열 식재와 식재형 중앙 분리대를 설치 기준으로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개발하고자 선행 연구와 기존 법 제도를 고려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 가설은 첫 번째는 보도폭 6m 이상 2열 식재 그리고 12m 이상 3열 식재를 조성하는 것이 열환경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가설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는 식재형 중위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가설 하나. 세 번째는 거리 방향에 따라 녹지 조성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설 하나. 이 세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다열 식재 같은 경우는 2열 식재 시나리오, 그리고 3열 식재 시나리오, 그리고 식재형 중앙 분리대 같은 경우는 왕복 차선수를 중심으로 4차선
6차선, 8차선 도로에 시나리오를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총 40개의 시나리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혈식제는 식재형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다혈식제와 식재형 중앙분리대는 다층구조 식재와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층구조 식재가 이러한 체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혈식재와 함께 다층구조 식재를 적용을 해서 동서방향 35개, 남북방향 20개, 총 55개의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타협식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고요. 식재형 중앙분리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생층위 구조 적용 시나리오 중 가로 녹지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식재형 중앙분리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MP맷을 통해서 분석을 실행을 했는데요. 해상도는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굉장히 상세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거리 방향에 따라서 녹지 조정 효과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을 구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 가로 중에서 열환경적인 특성을 가지는 가로를 여러 군데를 분석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가로 너비, 도로폭, 보도폭 등을 가상 공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을 동서방향 종횡비 0.86, 남북방향 종횡비 0.43을 적용해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은 가로수 조성 현황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벚나무로 선정을 해서 도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수고와 수간폭, 지하고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다혈식재에서 특히 이열식재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행자 역회속성 측면, 그 다음에 1평균 기업 측면으로 보도폭 6m에서 2열치를 도입하는 것이 이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2시에서 4시 사이, 14시에서 6시 사이에, 16시 사이에 거리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보도폭 6m, 8m에서는 오히려 1열식재가 열학년 개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거리 유형이라든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서 다혈식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북 방향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6m부터 2열식재를 적용하는 것이 열학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열식재 역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을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동서방향의 경우는 2열식재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열쾌적성, 그 다음에 1평균 기온 측면에서는 보도폭 10m부터는 3열식재를 도입하는 것이 열학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4시에서 16시 가장 더운 시간에는 6m와 마찬가지로 보도폭 10m, 12m에서 2열식재가 3열식재보다 오히려 열환경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서방향 12m 같은 경우도 거리 유형이나 이용자 활용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열식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북 방향은 2열식재와 마찬가지로 10m부터 3열식재를 적용하는 것이 모든 기준에서 다 열학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혈식재 기준이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층 구조 식재와 결합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를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도폭 6m 기준 1열식재, 2열식재를 기본으로 다양한 식생 층위 구조를 적용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 본 결과요. 2열식재, 다층 구조 식재를 도입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온 저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0m, 6m나 10m이라 할지라도 다층 구조 식재를 도입한다면 6m일 때는 2열 식재, 그리고 10m일 때는 3열 식재가 열학력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다열 식재가 늘어날수록 다층 구조 식재의 냉각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식재형 중앙분리대입니다. 식재형 중앙분리는 왕복 4차선, 6차선, 8차선에 대해서 도로 여행경 개선 효과를 분석을 해본 결과 동서방향, 남북방향 모두 왕복 4차선 이상에서는 식재형 중앙분리를 설치하는 것이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층 구조 식재를 도입해 본 결과 교목만 설치하는 것보다 다층 구조 식재를 도입하여 식재를 하는 것이 1학년 계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식재형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그다음에 거리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 방향, 이용자 특성, 주요 시간대, 이용자 주요 시간대 등을 고려해서 식생 층위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열 식재, 띠녹지 조성, 그다음에 다층 구조 식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서방향, 남북방향 모두 6m일 때는 2열 식재, 10m일 때는 3열 식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서방향, 남북방향 모두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식재용 중앙분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금 나타난 가로녹지 조성 체계에 대해서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대상지 적용을 실행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달구벌대로, 대구에서 가장 중심도로인 달구벌대로 중 수성구청역 구간인 동서 650m, 그리고 남북 방향 150m 구역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구간은 10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와 낮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가 계속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m에서 10m의 다양하고 폭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했고, 그리고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 수성구립도서관 등 여러 연계할 수 있는 가로녹지와 연계할 수 있는 기존 녹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희가 가로녹지 조성 체계의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 해상도는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이변이 없는 아주 맑은 날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한 달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기상 기본 입력값을 설정을 했고요. 풍량은 최고 빈도값을 설정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설계했는데요. 시나리오는 일단 현황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10m일 때는 2열 식지일 때는 6m와 8m에서는 1열 식지가 오히려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좀 상반되는 결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대상지 적용에서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방향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1에서는 6m 이상 2열 식재, 10m 이상 3열 식재를 적용을 했고요. 시나리오 2에서는 10m 이상 2열 식재, 13m 이상 3열 식재를 적용했습니다. 남북 방향은 시나리오 하나를 더 적용을 해서요. 현황과 시나리오 1 적용을 하여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을 먼저 보시면요. 기본 식재,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을 적용했을 때 냉각 효과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위치별로 여러 개선 효과를 봤을 때 가로 녹지를 조성했지만 대상지 전체, 그 다음에 가로역곡 전체, 그리고 보도 내 모두 기온 저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보도 내 열 쾌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주간 시간대의 냉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14시에서 16 사이가 냉각 효과가 가장 최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방향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특히 14시에서 16시 사이에 보도내 평균 기온을 살펴본 결과 약 2도 정도의 냉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 냉각 효과는 북측보도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측보도에서는 거의 14시에서 16시 사이에 마이너스 2.98도의 냉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14시를 기준으로 해서 36도가 넘는 셀 개수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황 시나리오에서는 72.51%를 나타낸 반면에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약 20%가 줄어든 45.56%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아주 더운 그러한 공간이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북 방향 역시 동서방향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대상지 전체, 그리고 가로역 전체, 보도내 전체에 대한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역시 보도내의 열쾌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방향 같은 경우는 동서방향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동측과 서측 보도가 아침 시간대 그리고 오후 시간대가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서측 보도의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열왕형 개선 효과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14시 3열 식재를 한 어떤 공간에서는 서측보도에서 마이너스 거의 4.8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PAT도 살펴봤는데요. 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높은 열쾌적성 증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로수 주변으로 또한 열쾌적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열지각 단계가 베리 핫 단계에서 핫 단계로 한 단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주 더운 시간대인 베리 핫 예, 아주 더운 시간대인 14시, 그 다음 출퇴근 시간대인 8시와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결과 베리 핫 단계에서 핫 단계로 낮아지는 퍼센테이지가 12에서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북 방향입니다. 남북 방향 역시 가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역회적성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또 높은 역회적성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시에서 16시 사이에 베리아 단계에서 핫 단계로 열 지각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지는 효과가 남북 방향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인 08시, 18시, 그 다음에 가장 더운 시간인 14시 기준으로 해서 베리 핫 단계에서 핫 단계로 줄어든 그 한 단계 열쾌적성이 증가한 고 면적이 12%에서 한 19%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지 조성 체계의 사례 적용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열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주간 시간대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가장 열 스트레스가 높은 14시에서 16시에 냉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가로독지 조성 체계를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로 협곡이나 도로 내뿐만 아니라 대상지 전체에 열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또한 가장 더운 시간대에 PET 같은 경우도 열지각 단계가 매우 더움 단계에서 더움 단계로 한 단계 낮아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열환경 개선 효과가 동서방향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특히 동서방향 중에서 북측 도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재를 통한 열환경 개선 효과는 주간 시간대에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특히 14시에서 16시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따라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녹지 조성 체계는 동서방향 종횡비 2.0 이하, 남북방향 종횡비 0.8 미만 지역에서 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늘 면적 확대를 목표로 해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로녹지는 6m 이상은 2열식재, 10m 이상은 3열식재, 그리고 차선수는 4차선 이상은 식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가로녹지 그리고 가로수 띠녹지 조성 방안이 도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부산도시공사 용역에서 저희가 결과물로 제출을 하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활용 방안 및 정책적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크게 법 제도의 강화 그리고 녹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그리고 기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보완 이런 등의 이론적 근거 혹은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열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조성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시 바람길 숲, 그다음에 도시 열성 강화 숲과 같은 목적형 도시 숲의 조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을 계획하는 설계자나 계획가 혹은 전문가들이 녹지 조성을 통한 열환경 개선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또 녹지 조성 결과를 녹지 계획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열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완화의 능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폭과 보도폭을 중심으로 이러한 체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가, 그다음에 공무원, 계획수립자 등이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차원에서도 이러한 가로녹지 조성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동, 구 또는 시 단위에서 열악력 개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입니다.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사실 현장 측정의 정합성을 확인을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했지만 그렇지만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대상지 적용에 대한 어떤 모델링 그리고 대상지 적용에 대한 어떠한 관측을 통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높은 가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녹지 조 3개를 마련했기 때문에 추후에 가로 녹지 지역, 그러니까 추후에 그 외의 가로 녹지 지역, 종행비가 높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열환경 특성에 대한 적합한 모델 제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이 사진들, 그죠? 종행비가 낮은 거리였고, 그 다음에 종행비가 아주 높은 거리였고, 종행비가 중간쯤 되는 거리였고, 이러한 거리 협곡들에서 떻게 우리가 가로수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음, 효과적인 모델들을 지금 사진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조성 방법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더 알아가 볼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장시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박지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박주현 박사가 작년에 진행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입니다. 저와 박주현 박사는 열악형 개선을 위해 실제 적용 분야에서 적용하시는 죄송합니다. 박주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실제 이제 저와 박지현 박사는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해 실제 적용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재 방법들을 좀 제시하기 위해 함께 좀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온 저감에 대한 뭐 실제 검증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 이런 결과들이 실무에서 바로 이게 확대될 수 있을까? 저 실무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듣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토론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가 저 열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시대의 적용의 역할은 열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좀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신 교수님께서 지금 화면에 보이셔가지고요. 네, 시킬 것 같아서. 네, 사실 우리가 조경 연구를 할 때, 사실 이런 정량적 연구가, 시민들이 체감할 할 수 있는 뭐 공간이라든가 그라운드 스케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의 전환, 뭐, 다시 말하면 뭐, 정량적인 결과값의 공간화나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엄정 교수님께서 수년간 해오셨던 보니까 한 4, 5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너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잘 알지만 연구자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윈과 같은 공간 정보나 뭐 시민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스튜어드십을 높이는 과정도 너무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런 여름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이제 대구시에서의 정책 개발이던가 뭐 녹지축 혹은 뭐 공원 계획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 혹은 이용될 계획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팀이 대구시를 대상으로 해서 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네네. 아쉽게도 대구시의 정책에 있어서는 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는 하셨는데 아마도 정책으로 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리고 산림과학원에서는 저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각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실제 예를 들면 좀 바람길 숲을 조성할 때 있어서 이렇게 식재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길 숲 이외에 지금은 기후 대형 도시숲에 대한 식재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향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는 우리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숫자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정말로 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정책 결정가들한테 되느냐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실 교수님, 마침 화면을 켜져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두 분 그 발제 자료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네. 특히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와닿았고 실제 우리가 기후 변화 적응이라 하면 조경학회에서도 우리가 2, 3년 전에 줌을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홍수 그리고 이제 극한호우, 폭염, 가뭄,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제 식량위기, 나중에 이제 취약계층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기후 재난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이 분야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방안 중에 우리 조경 분야 또는 범 환경 분야에 좀 더 밀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게 이제 엄정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우리 박주현 박사랑 같이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를 하셨고 또 그러지 않아도 실제 이 기후 적응에 대한 8개 카테고리 중에 실제 일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성이나 많이 피부에 와닿는 게 바로 폭염이다. 저는 늘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 다른 것도 물론 굉장히 뭐 극한호우라든지 가뭄도 그 위험성이 크긴 한데 그래도 폭염이 가장 일상에서 많이 노출돼 있고 최근 유럽 뉴스도 보면 스페인에서 어제 그죠? 1,100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뉴스가 어제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경계의 역할로 이제 녹지의 가치,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가로수 시나리오 이렇게 엄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기타 뭐 앱 개발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3D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질문 하나 드리면 이런 이제 그전부터 해왔던 게 제가 좀 약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후 적응형 도시계획, 도시설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후 적응형 그린 인프라의 도시계획을 지금 교수님이 이 연구하신 내용이 이게 설계와의 연결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능적으로 또는 이제 예, 뭐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법제도가 되겠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건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제 박주현 박사님 그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네, 가로녹지 조성 체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엄정희 교수님 말한 큰 그 아젠다를 약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느낌 많이 들었죠. 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이거든요, 결국. 그 기준을 이제 박주현 그 박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녹지를 가지고 성상별로, 수종별로, 배식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학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박준 박사님한테 또 짧게 하나 질문 드리면, 실제 실무에서는 단독 녹지만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가로 녹지 플러스 차양 시설, 그리고 또 쿨링 포그 시스템, 요즘 복합형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녹지만 되어 있는 구간도 꽤 있지만 실질적인 그 햇볕 차단은 차양 시설, 인공 시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녹지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로 공간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걔들이랑 같이 이걸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냐,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박지원 박사가 잠깐 답변을 정리하는 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과연 연구실에서 연구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설계에서 과연 실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어, 적용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또 업무에 실제 업에 계신 분들과 좀 소통을 좀 하면서 필요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가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지금 법제도화가 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저는 그 산림청에서 아까 앞에 곽유신 교수님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도시집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하십시오라는 이제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산림청이 지금 요즘은 워낙 저희 그 지자체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좀 시행할 때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부와 환경부와 협업을 해서 이 설계 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좀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도 그 방법을 좀 찾지를 못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병철 교수님 화면을 끄셨는데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적응에 대한 부분, 결국 적응은 적응의 파트잖아요. 이렇게 적용에 대한 지금 파트가 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역으로 나중에 안명철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지원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양식설이나 혹은 쿨링포구 같은 이 다른 어떤 그 열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들과 함께 이것들을 설치를 했을 때, 녹지를 조성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고 혹은 관측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들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했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쿨링포구라든지 차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관측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실의 감사합니다. 석사과정 학생들이 논문 주제를 계속 그런 쪽으로 가져오길래 제가 조만간에 연구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기후 적응 뭐 말씀드린 김에 말씀 나온 거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그 기후 변화 대응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현 정부는 아마 그걸 주로 할 것 같은데 물론 공약에도 있었고 정부 정책 과제도 있었고 그런데 기후 적응 과제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환경부 회의를 했는데 기후 적응 전략이 국정 과제로 선택이 돼서 그게 또 아주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멤버들이. 그래서 아마 또 조경계에서도 훨씬 더 기후 적응에 관심 갖고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마 더 엄 네. 교수님 연구실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예.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서 저희 권진우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가로 식재 모형의 열 환경과 정다인성이 결합되면 어떨까요? 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그리고 지금 산림청에서 이 종달성에 대한 지금 관심을 좀 올해 초에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그 국정과제 중에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좀 부각이 되어서 저희 지금 올해 산림청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그 기후대응 유지숲의 식재 모델 개발이라는 그 식재 모형에서 종 다양성을 좀 포함하는 식재 모델을 좀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혹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막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또 질문 하실 분이 계실까요? 마이크가 지금 꺼지고 있는지 제가 두 개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켜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서요. 아마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으로, 또 의견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침 저희가 계획한 5시 30분이 거의 다 되어서 딱 시간 안에 좀 오늘 포럼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또 좋은 의견, 좋은 토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다음에 다른 시리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또 시원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